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MTN 김수원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오늘 정말 춥죠? 네, 아유,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출근하다가. 자비 없이 숫자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곳 여의도를 한때 여베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여의도 시베리아 이렇게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오늘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한 팔을 맞은 기업 자금 조달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다채로운 자금 조달 기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예. 저희 이제 이슈 체크가 주로 다루는 게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 또는 어떤 하나의 그 산업 섹터에서 발생한 이슈를 최대한 좀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설을 해주고 분석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 정권이나 금융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도 좀 간간히 좀 섞어달라.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 금융 지식 채널로서의 역할도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금 조달 수단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RS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거, 연구체. 네, 저희 지난해 했었죠. 네네네 RCPS라고 하는 거 이거 작년에 우리가 간간히 그때 좀 다룬 주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해도 기업들이 이런 그 자금 조달 수단을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 수단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봐야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PRS는 사실은 옛날에도 기업들이 아주 간간히 사용하던 자금 조달 수단인데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이 PRS라고 하는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회계적인 이슈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9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SK 디스커버리가 SK 에코플랜트 997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현금화를 하고 싶은 거야. 현금화를 하고 싶어서 증권사한테 야 이거 에코플랜트 주식 너네들이 좀 사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는 이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디스커버리가 좀 사달라고 하니까 이 주식 가치평가를 했더니 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권사도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짭짤한 이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에코플랜트 주식 샀다가 저거 나중에 우리가 어디 팔아야 되는데 저거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손실을 안 보게 해줄게 하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지 이 증권사들이 인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하고 증권사가 PRS 어려운 말로 주가 수익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PRS라고 하는 계약을 5년 동안 이렇게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디스커버리하고 증권사가 이 정산 의무를 서로 지게 되는 건데 이 정산 의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증권사가 에코 주식을 주당 3,5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을 디스커버리가 이거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원금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증권사가 다른 데다가 이 에코 주식을 35,000원 밑으로 이제 처분하게 되면 그러면 35,000원 초과한 가격으로 팔게 되면 그 초과 차액은 이 디스커버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공평한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에코 주식을 그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팔 때 좀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디스커버리가 그 차액을 보상을 해주니까 물론 높게 팔아도 그 차익을 먹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금 보장을 해주네요. 원금 보장은 되는 거예요. 원금 보장. 근데 증권사한테
뭐 원금 보장은 해줄게 이런 조건으로 뭐 어느 증권사가 이걸 인수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그 PRS 수수료라는 걸로 연 5%를 이자로 주는 거군요. 디스커버리가 증권사에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입니다. 그냥 뭐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연 5%의 이 3천억 원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디스커버리가 증권사에 주는 거다.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을 받으면서 연 5%의 수수료 이자를 챙겨가게 되는 거죠. 5%면은 증권사 입장에서 그래도 괜찮은 네, 수익이라고 봐야 괜찮은 될까요? 수준이죠. 이게 뭐 6%, 7%, 8%, 지금은 뭐 7% 수준의 그 PRS 수수료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당시에 뭐 5% 수준이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취득하게 된 에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 증권사가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의결권도 증권사가 가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에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되면 이 배당도 증권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 의결권, 배당권을 전부 다 이제 증권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PRS 계약인 거죠. 뭐 디스커버리도 좋고 증권사도 좋은 구조. 네, 주가 수익 수합이라고 하니까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 쉽게 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네. 그런 이제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센터장님 그럼 이 PRS가 그 성격상 회계 처리 네.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에코 주식을 증권사한테 진짜로 매각한 거냐? 네. 트루세일이냐? 아니면 에코 주식을 증권사한테 담보로 맡겨놓고 3천억 원을 빌린 빌린 거냐? 거냐. 일종의 주식담보대출이냐? 하는 그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어떤 분위기냐면 이 증권사가 이 PRS 계약에 따라서 자, 주식 처분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주식에 대해서 배당권도 가지고 또 의결권도 증권사가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트루세일로 진성 매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부분의 PRS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트루세일로 간주를 해주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회계기준원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S 계약은 개별 계약마다 정산 조건도 다 다르고 이 PRS 구조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개별 PRS마다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트루세일로 인정된다. 차입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진성 매각으로 돼 있는 PRS 계약들도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금으로 다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발행사와 증권사 간에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커버리가 증권사가 가진 에코 주식을 나중에 되사줘야 되는 어떤 강한 의무 약정이 붙어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담보대출의 성격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차입금이 돼야 되는 거죠. 콜옵션 약정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콜옵션 같은 거 있다. 디스커버리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커버리가 뭐 나중에 증권사한테 이렇게 콜을 행사해서 되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럼 콜옵션이 있으면 이게 차입금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 콜옵션도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콜옵션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있으면 차입금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이제 비펌 회계 법인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 회계 처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상 부채로 잡힐지 안 잡힐지는 그 개개인 건수별로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아직 그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회사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PRS 발행으로 좀 돈을 많이 땡긴 상태다. 그러면 네. 이 PRS로 땡긴 저 큰 금액이 지금은 그냥 진성 매각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차입금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PRS의 기초 자산은 뭐
그 종속회사의 지분 일부를 뭐 PRS로 판다든지 아니면 이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 모회사가 그 PRS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SK그룹의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SK온이 2조 원의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걸 증권사들이 인수를 해줘요. 근데 증권사들도 불안하잖아요. 네. SK온 배터리 회사인데 캐즘 이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신주 2조 저거 나중에 우리가 팔려고 할 때 저기 1조에 팔릴지 1.5조에 팔릴지 2.5조에 팔릴지 불안하잖아요. 이때 온의 모회사인 이노베이션이 증권사하고 PRS 계약을 해줍니다. 야, 너네들 최소한 2조 밑으로 팔면 그 손실 우리가 보전해 줄게. 근데 2조 이상으로 팔면 차액은 우리 이노베이션한테 갖고 와라. 이런 그 계약을 PRS 계약을 증권사한테 해주니까 증권사는 그거 믿고 네. 이 신주를 인수를 하게 되겠죠. 수수료도 받고요. 네, 수수료도 받고. 근데 또 이노베이션이 1.6조 신주를 발행하잖아요. 이때는 또 모회사인 GSK가 또 이 증권사하고 PRS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권사들은 이 신주 인수 대금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주를 인수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가 많아요. 자, 이제 PRS는 이건데 그 다음에 네, 이제 점점 이슈 체크가 네. 이렇게 무리수도 두게 되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체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체 신종자본증권 띠리리리리 연구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연구체로 돈을 많이 땡기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한 8,200억 정도, 작년 9월달 한 달에만도 기업들이 8,200억 정도를 연구체로 땡겼다는 그런 네. 기사인데, 연말에 정말 많이 있었죠. 예. 자, 공시 한번 볼게요. 그 이노베이션 작년 8월달 공시인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연구체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한번 우리 이슈 체크 채널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채무증권이면 빚인데 자본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특수한 거구나. 근데 7천억 원을 발행을 해요. 자, 금리는 여기 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기가 보면 30년이죠. 30년짜리 엄청나게 긴 채권입니다. 자, 채무증권이기는 한데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이걸 우리가 신종자본증권이라 그러고 흔히들 그냥 연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연구체냐? 이게 왜 대해서 연구체냐? 궁금해지죠. 왜 회계상 자본이냐? 우리가 보통 뭐 만기가 20년이다, 만기가 30년이다, 만기가 초장기이기 때문에 자본이다. 그렇진 않고요. 만기가 길어서 자본인 건 아니고 발행회사가 만기가 오면 만기를 또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제한이야. 연장 횟수가 무제한이야. 그러면 30년 만기 네. 때? 이론적으로는 상환 안 해도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주영 기자가 나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만기 네. 30년짜리를. 30년 지나서 김주영 기자가 할매가 돼가지고 주세요. 저한테 30년 만기인데 주세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또 30년 뒤로 하잖아. 그러면 또 30년 뒤에 김주영 기자가 완전히 그냥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네. 주세요. 다음 한 번 생에서 더. 또 한 번 다음 그때는 생에서 저도 또 없겠네요. 그 다음 생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이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발행회사가 이거는 원금 상환 의무를 안 가지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원금 상환 의무를 안 가지는 거지. 네. 30년씩 무제한으로 연장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자만 물고. 그러면 이거 회계상으로 이거는 자본이네. 자본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자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체의 발행 조건을 보면요. 되게 발행한 지 2년 내지 5년 이후부터는 이 발행회사가 조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는 30년이지만 한 2년 내지 5년이 지난 시점에 투자자한테 그 연구체 그냥 내가 조기에 갚을게, 조기 상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사할 무조건 수도 행사해야 있는 거예요. 된다는 건가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문구는 그렇습니다. 근데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자가 껑충 뛰어버립니다. 이자가 푹 뛰어버려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권 행사 가능 시점이 되었는데 회사가 조기 상환을 안 한다. 나는 뭐 그냥 이자가 껑충 뛰어도 이자 부담 더 할게. 나는 지금 원금 상환 못 하겠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놈 이거 망했네. 망했네.
자금이 바닥이네, 완전 앵꼬 났네. 그래서 거의 사실상 디폴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자금 조달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못하는 거죠. 네. 뭐, 예. 그러니까 이 연구체는 말이 연구체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2년 내지 5년짜리 만기의 회사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아니고, 행사를 안 하면 이자 부담도 껑충 뛸 뿐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디폴트 난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2년 내지 5년짜리 회사채나 일반 회사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상환 부담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노베이션의 연구체 이자 스텝업을 보면, 자 25년 8월 달에 발행했죠. 한 5년 동안은 5% 이자로 가줍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그 최초의 그 조기 상환 콜옵션 행사일이 됐는데, 이때 상환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2% 가상금리가 붙어서 계속 가다가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 이때도 또 그 상환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해마다 0.25%씩 금리를 스텝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요 2030년 그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이 왔을 때 이때 그냥 상환을 합니다. 나 이자 더 물게 하고 가더라도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이거 자금 앵꼬 났구만,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5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 연구체는 회계상으로는 자본인데 이거 상환 부담이 크네?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자본이면서 이 상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연구체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연구 교환 사채나 뭐 연구 전환 사채입니다. 네. 뭐 교환 사채나 전환 사채는 그냥 투자자가 어떤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뭐 회사한테 신주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원금 상환을 안 받고 그냥 주식으로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꿔 간다 그러면 베리베리 땡큐죠. 현금으로는 상환하지 않아도 될 수 네, 있는 원금 선택지가. 상환에서 이제 네. 벗어나게 되니까. 자, SKC가 작년 8월 달에 발행한 연구 교환 사채 한번 볼게요. 1250억 발행했어요. 교환 대상 주식은 SKC의 자기 주식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SKC 주가가 쭉쭉쭉 잘 오른다 그러면, 야, 나 1250억 원 나한테 상환 안 해줘도 돼. 그냥 너네 주식 가져갈게 해서 SKC한테 자기 주식을 교환해 달라고 네. 요구를 하면 되죠. 근데 이 발행 조건을 보면, 자, 이것도 연구체니까 3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SKC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자본이죠. 네. 교환 사채이기는 하지만 연구 교환 사채인데, 발행 5년째부터는 표면 금리가 8%입니다. 5년부터 네. 금리가 치솟는군요. 아까는 0%였어요. 네. 처음에 발행할 때는 0%야. 한 5년은 좋아. 표면 금리가 0%니까. 근데 5년 되면 갑자기 8%로 훅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매 1년마다 2% 가산해. 그러면 사실상 5년 안에 갚아야 하는 5년짜리 회사채, 이것도 그런 그렇죠. 성격이라 봐야겠죠. 8%, 10%, 12%, 14%, 16% 이자율이 이렇게 지금 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SKC가 그러면 5년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상환을 당연히 해야겠죠. 안 하면 8%인데, 네. 그리고 1년 지나면 10%인데, 그리고 네. 또 1년 지나면 12%인데, 딱 5년 시점에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럼요. 네. 이렇게 복잡한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가? 그럼 네. 회사채 하면 되지 왜 네. 이런 방식을 쓰는 걸까요? 자본으로 처리가 되니까. 일반 회사채를 찍으면 부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연구채를 찍으면 이게 자본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무 구조가 안 좋다, 부채 비율이 높다 같은 회사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5년 만기 회사채인데 연구채식으로 찍으면 그게 자본으로 인정받으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그렇죠. 보일 수가 그런 있겠네요. 회사들은 무조건 연구채식으로 찍어야지 그 재무 지표가 불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사실은 5년 만기 회사채에다가 교환권을 붙여준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러면 상환 전환 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우선주에 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가 우선주는 우선주인데 뭐 그냥 나 투자 대금 상환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주 이거 보통주로 바꿔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붙어 있는 그 우선주가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자 이것도 에코플랜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년 6월 달에 에코플랜트가 RCP에서 4천억 원을 발행을 했어요. 이 보면 이제 공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했고 뭐 한투증권하고 뭐 키스도미노 제1차 자 이거는 사모펀드가 만든 SPC 같습니다. 네. 얘네들이 이걸 인수를 해간 겁니다. 자, 상환 조건 자, 중요합니다. 상환 조건 SK 에코플랜트는 회사의 선택으로 본건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가진다. 투자자가 이 RCP에서 상환해줘라고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발행회사인 에코플랜트가 내가 상환하고 싶은데 상환할게 라고 하는 상환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회사에다가 야 이거 상환해줘 라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되면 IFRS에서는 부채로 보죠. 당연하죠. 투자자가 요구하면 갚아야 돼. 그러면 부채죠. 그런데 투자자는 상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에코플랜트가 지가 선택으로 지가 상환하고 싶으면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 자, 이거면 당연히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상장 기업들이 RCPS를 발행할 때는 대부분 발행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으로 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자, 상환권은 에코플랜트가 갖고 네. 있어요. 그런데 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에코가 이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안 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나름의 안전장치를 또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해서. 마련해놨죠. 네. 우선주 배당 부담이 확 뛰어버려요.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급증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RCP에서 투자자는 뭘 노리느냐.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해서 매각하면 수익을 얻겠죠. 네. 캐피탈 게인을 얻겠죠. 근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네?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환권은 에코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야, 너 상환 안 하면 배당률을 10%로 한다. 12%로 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버리면 회사가 상환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배당 압박 때문에 네. 상환하는 거예요. 이 RCPS 우리가 생각할 때 RCPS 상환권을 발행회사가 가지면 저거를 누가 투자를 하느냐. 네. 말만 발행회사가 뭐 상환권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상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박 조건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의무의 성격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RCPS가 발행되는데 에코의 그 RCPS 발행 조건을 보면 발행 5년째가 되는 날 그 이후에 상환되지 않은 그 RCPS가 존재한다면 매년 2%씩 배당률을 스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5년째 되는 날 그냥 상환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구체도 그렇고 RCPS도 그렇고 5년을 참 중요시하는 것 네, 같습니다. 뭐 3년인 회사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5년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그러면 상환 전환 우선주 말고 그냥 전환 우선주, 상환권은 없고 R은 떼버린 CPS, 그러니까 보통주 전환권만 있는 전환 우선주는 상환 부담이 없겠는데?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에코가 22년에 발행한 전환 우선주 CPS 6천억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어떤 조건이냐. 투자자한테 약속한 기한까지 에코가 기업 공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에코의 모회사인 주 SK가 투자자들이 가진 우선주 즉 CPS를 전부 매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약속 기한까지 에코 IPO가 완료되지 못하면 지주사인 주 SK가 이 우선주 투자자들한테 야 너네들이 가진 우선주 전부를 나한테 매도해, 나한테 팔아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대 SK가. 이게 권리겠어요?
사실은 엑시트의 의무 아닐까요? 의무죠, 의무.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표현이 권리지. 이거는 사실 의무나 마찬가지인 이게 거죠. 한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SK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배당률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약속한 기한까지 에코 IPO를 완료를 못했어. 그래서 주 SK가 투자자들이 가진 우선주를 내가 다 살게 라는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안 한 그 해에는 연 5% 배당이고 그 이후로 매년 3%씩 우선 배당률을 올려버려요. 또 배당의 스텝업이 또 네. 되는군요. 그러면 주 SK는 에코 IPO를 못하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전환 우선주 투자자들이 가진 우선주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권리가 아니고 사실 의무나 마찬가지예요. 다들 안전장치를 예. 다 든든하게 그렇게 안전장치가 껴놓군요. 들어있는 네.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니까 에코플랜트가 22년 달에 RCPS 또 R을 뗀 CPS 다 합쳐서 1조 원의 프리-IPO가 성사가 돼서 자금을 유치한 거는 맞지만 아마 내년인가요? 네. 내년까지 이 IPO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게 고스란히 다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IPO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네. CPS도 이제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플랜트가 요즘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갖다가 붙이고 네, 좀 새로운 맞습니다. 이미지 대체 네, 네, 효과를 네, 하는 네. 거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PRS 또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또 RCPS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PS까지 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SK그룹이 이러한 다채로운 첨단 자금 조달의 맛집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RCPS, PRS, 연구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표면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실질은 어떤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